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고금리에 고환율이 겹치면서 고물가를 자극하는 삼고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009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320원을 넘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크게 오를 거란 전망에 전 세계 통화 중 달러만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외환시장 마감 상황 알아보고 경제부 기자 출연으로 이어갑니다. 네, 하락장에서도 잘 나가는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이른바 우영우 테마주. 오늘은 미국에서도 리메이크 제안까지 받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큐 바로 경제부 취재기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320원 선마저 돌파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한때 2,300선이 무너졌다가 소폭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병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환율이 크게 치솟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 종가보다 6원 가까이 오른 1,318원으로 장을 시작해 14.0원 오른 1,326.1원에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320원을 넘어선 건 지난 2009년 4월 이후 13년 2개월 만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건 고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무려 9.1% 올랐고 생산자 물가는 두 자릿수나 폭등했습니다. 이처럼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달 말 개최되는 미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애초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즉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1.0%포인트 인상, 울트라 스텝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안전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달러를 찾는 수요가 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물가 상승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전에 2,300선 무너지는 모습 보였었는데 오후에 반등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과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예고 등으로 코스피는 한때 2,3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등에 결국 전날보다 0.37% 오른 2,330.98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0.48% 내린 762.39에 마감했습니다. 경제부총리와 금감원장이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현재 금융시장은 위기감이 증폭되면서 불안정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3고 가운데 하나 바로 물가. 이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까지 단행했지만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수입 물가가 1년 만에 33% 넘게 오르며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여전히 불안한 국제유가가 지난달 수입 물가에 다시 한번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1년 전 같은 달보다 33.6%나 상승한 겁니다. 역대 가장 높았던 5월보다도 0.5% 오른 수준으로 최고치도 새로 썼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광산품 가격이 많이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수입 원유의 기본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달 가격이 1년 전보다 58.2%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출 물가는 석탄과 석유 제품, 화학 제품 등이 오르면서 1년 새 23.7% 상승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지만 물가 상승률이 5%를 웃도는 품목 비중이 50%에 이르는 등 물가 상승의 확산 정도도 보다 광범해지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도 불투명합니다. 유가가 지금 일단 무너진 상태인데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할지는 좀 7, 8월 달에 이런 이제 경기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면밀히 조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빅스텝이라는 고육지책에도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는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방금 전에 자막으로 나갔던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박지원 전 원장 또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대북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출국을 금지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죠? 네, 두 사람은 국가정보원이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보고서 삭제 그리고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해서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핵심 피의자입니다. 네.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지금 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고요. 네. 참고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공공수사 1부에서 맡고 있고 탈북어민 복송 사건은 공공수사 3부에서 맡고 있고 이틀 전에는 이제 국가정보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기도 했었는데 관련자에 대해서 출국을 금지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내용이 보강되면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물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름철 별미로 꼽히는 냉면이 물가 상승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음식 재료 가격은 오르는데 가격은 쉽사리 올릴 수 없어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 서초구 냉면 전문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즘에 먹을거리 가운데 값이 안 오른 게 없는데 냉면도 영향이 크다고요? 네, 제가 나와 있는 냉면 전문점은 현재 저녁 장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곳 역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면을 만든 데 쓰이는 메밀가루 같은 경우에 한 포에 7만 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은 11만 원까지 올랐고요. 고명으로 쓰인 오이 같은 경우에도 한 상자에 3만 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은 8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저희가 다른 냉면 가게도 함께 취재를 해봤는데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메밀과 오이 가격 상승이 크게 느껴진다는 의견은 같았고요. 무김치에 들어가는 무의 경우 장마 영향으로 가격이 2배씩 뛰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르는 물가에 대처하기 위해 가격을 올려야 할 텐데 손님 발길이 끊길까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비자들이 부담스럽죠. 예, 뭐 냉면 한 그릇 드시러 오시는데 뭐 15,000원, 16,000원 받으면 네, 아무래도 부담스러울까봐 저 인상은 못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나마 여름 성수기가 맞물려 매출이 크게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시원해지고 나서가 걱정입니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최근에는 60% 가까이 되는 것 같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하지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6%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아 당분간 자영업자들의 고민도 해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냉면 전문점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민과 한숨도 깊어 보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9.1%로 최고 상승률을 보인 데 이어서 6월 생산자 물가 역시 11%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물가 상승 압박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한꺼번에 1%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고 상승률을 보인 데 이어 생산자 물가까지 연속 두 자릿수를 넘어선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 3월 11.6%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미 연방준비제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연준은 28년 만에 처음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지금은 울트라 스텝, 즉 1%포인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재차 밝혀왔습니다. Of course, we're not trying to provoke and don't think that we will need to provoke a recession, but we do think it's absolutely essential that we restore price stability. 세계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price cap on Russian oil is one of our most powerful tools to address the pain that Americans and families across the world are feeling at the gas pump and the grocery store right now. 물가 상승 우려로 장 초반 급락했던 미 증시는 연준 고위 관리들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는 발언이 나오며 반등해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수요 감소와 경기 침체 우려에 0.5% 하락하면서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거래됐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의원 관련 속보인데 최근에 이제 오랜 침묵을 깨고 마음의 정리를 끝냈다면서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날짜가 나왔네요. 17일 오후 2시 민주당 대표 828 민주당 대표 출마를 하겠다.
선언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는데요. 네. 최고위원 후보 그리고 당대표 등록을 받는 17일부터 18일, 그러니까 17일 당대표 후보 등록을 받는 시작인 날 당대표 당권 도전을 선언하겠다 이런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 가장 최신 기사로는 책임은 회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중점이 있어야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자,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선언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겠고, 또 추가 속보 들어오면 다시 정치부 연결하겠습니다. 네, 다시 물가 얘기로 돌아와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또 폭등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달 말에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역시나 오늘은 미국 물가 얘기부터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여전히 예. 빠르게 오르는 추세다 보니 미국 중앙은행으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9.1%가 오른 걸로 나왔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그럼 얼마나 엄청난 거냐? 4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점이냐 아니냐를 두고 나서 이견이 좀 많았는데요. 네. 지금 조금 전에 리포트도 나왔지만은 간밤에 생산자 물가가 나왔습니다. 예. 생산자 물가가 11.3%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 3월 11.6%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생산자 물가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요. 네. 도매 물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자가 만드는 물가인데요. 이거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말은 지금 물가가 정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물가를 관리하는 핵심 기관은 중앙은행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물가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에서 이번 달 말에 어떤 액션을 할 것이다. 여기에 또 관심이 쏠리는 배경입니다. 그런 액션 중에 하나가 지금 앞서 리포트로도 봤지만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1% 올릴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네. 많았는데 뭔가 기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베이비 스텝이나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예. 이런 것들은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좀 붙인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기준금리는 0.25%포인트씩 많이 조절을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물가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0.5%포인트 이어서 0.75%포인트까지 한꺼번에 올렸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1%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점보 점프니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울트라 스텝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울트라 스텝이 1%포인트인 건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쓰는 때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좀 네. 통일된 명칭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결국엔 이게 시장에 충격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대출은 그만큼 줄어들고 예금은 늘어나게 되겠죠. 이 이야기는 시장에 있는 자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있는 자금이 줄어드니까 돈의 가치는 올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물가는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포인트를 밟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좀 그렇게 가능성이 아주 크진 않아 보입니다. 연준 쪽의 이야기에서도 0.75%포인트 정도를 지지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1%포인트까지 충격을 줬을 때 이게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다른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1%포인트까지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없어졌다. 또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김선희 기자 리포트 보니까 연준의 고위 관리들 예. 일부는 또 0.75%포인트를 지지한다 이런 발언도 그렇죠. 연준 나오고 쪽에서 있더라고요. 매파 성향을 가진 긴축 선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지금 0.75 정도가 적절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전망을 하는 수치가 굉장히 1%포인트 쪽으로 올라갔다가 간밤에 이게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나 한국이나 물가랑 경기 침체 속에서 그렇죠. 고민하는 건 다 네. 비슷한 틀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금리랑 미국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 최근에 계속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네.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우려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좀 걱정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1.75%가 됐고요. 네. 우리나라가 2.25%가 됐습니다. 이 말은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밟게 되면은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기축통화국인 달러를 가진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를 투자했을 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다른 나라 돈에 투자를 하겠어요? 다 달러를 투자를 하지. 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격차를 벌릴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밟은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견이 좀 있긴 합니다. 뭐 주식 쪽에서 돈이 빠져나와도 채권 쪽으로 유입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자산시장 쪽, 주식 쪽에서는 특히 지금까지 3번 사례가 있었는데 실제로 네. 자금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걸로 확인이 됐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또 환율을 높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배경 중에 하나는 지금 경제 상황,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버텨낼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체력이 충분하다 보는 측면이 있고요. 네. 반면에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기준금리 역전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무게추가 어느 정도 뭐 체력이 있다, 경제 체력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이 긴축으로 가다 보면은 경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부터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원래는 물가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리세션, 경기 침체 쪽의 이야기가 갑자기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래 있습니다. 공포 이런 얘기 많이 그렇죠. 했죠.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시장을 억누르는 모습이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네. 이 배경을 보면 여기도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소비가 일단 줄어들게 되니까 내수가 타격을 받고요. 자, 지금 제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공장을 새로 세워야 됩니다. 예. 그런데 금리가 너무 높아서 빚을 못 내겠어요. 예. 그래서 투자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공장을 지을 때 고용할 노동자들이 없어지죠. 일할 사람도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의 타격을 받고요. 여기서 새로 만들어낼 부가가치도 더 미뤄지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자체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투자가 줄어든다는 건 결국엔 중장기적인 성장이 줄어든다는 거와 다름없거든요.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 우리나라는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예.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주요 국가의 경기가 나빠지면은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좀 타격이 오는데 실제로 이창용 총재가 그저께 빅스텝을 단행한 후에 설명을 하기를 네. 기준금리를 1%포인트 높이면은 성장률은 0.2%포인트 낮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제부총리나 금감원장이 복합위기라는 그렇죠. 말 할 네. 정도로 지금 금융시장이 요동을 좀 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금융시장도 좀 전해주시죠.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증시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코스피는 결국에는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문제가 된 게 환율이었는데 예. 원달러 환율이 개장 직후부터 1,320원 선을 넘어섰어요. 네. 이게 2009년 이후에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는 결국에는 오름폭이 더 커져서 환율이 14원 오른 1,326.1원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예. 이 환율이 오른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물가 그리고 역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높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높이면 그런데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높이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오히려 달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높였을 때도 환율이 오를 수 있고요. 기준금리를 지금처럼 유지하면은 미국과의 금리가 역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 또 환율이 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문제가 있어서 좀 난감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한 1,370원대까지도 환율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원달러 환율이 너무 과대평가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런 고환율 상황이 너무 장기화되진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이래도 오르고 저래도 오르고 당분간은 그런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한다면 네.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내 이제 삼성전자의 지난 2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요. 예. 그때 상당히 좀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근데 환율 효과가 한 8천억 원 가량이 반영이 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거래할 때 원화로 거래하진 않잖아요. 달러로 네.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은 제품을 파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수출 제품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서 일반적으로 수출 기업에는 환율이 오르면은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한다고 이런 쪽으로는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역시 물가잖아요. 네. 자, 지금 앞에 강희경
조태현 기자도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지난달에 수입 물가가 1년 전보다 30%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아까 생산자 물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가 더 오르게 된다면은 결국엔 소비자 물가까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악순환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경제 상황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위기다 할 정도로 우리에게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고금리에 고환율이 겹치면서 고물가를 자극하는 뭐 삼고 현상 당분간 그렇죠.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환율은 당분간은 아주 더 오르진 않는다고 해도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기준금리가 계속 올리는 것이 경제를 압박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의 물가 상황은 우리 내부적인 이유라기보다는 통화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삼고 현상이 어느 정도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요새 10년 전, 20년 전 수치를 자주 보게 되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경제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조태현 기자의 설명을 쭉 들어봤는데 이 같은 고금리는 부동산 시장도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 단지긴 하지만 마지막 철옹성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도 수억 원씩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네, 수도권 지방도 마찬가지인데요. 집값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싸 강남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금리 인상 압박이 강해진 최근까지도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주목받으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용면적 157제곱미터가 3억 원 떨어진 55억 원에 팔렸습니다. 급매물은 최고가에서 8억 원 낮은 50억 원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호가를 계속 올리는 타이밍은 좀 지난 것 같고요. 전체적인 경제 분위기가 그렇다 보면 영향을 받겠죠.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강남구의 랜드마크 단지 가운데 하나인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하락세입니다. 전용면적 164제곱미터가 지난달 43억 5천만 원에 팔렸지만 최근 1억 원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의 전용면적 59제곱미터도 최고가 23억 원에 비해 1억 6천만 원 떨어진 21억 4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물가 압력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수도권 외곽에서 시작된 하락세가 상급지인 강남권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 심리가 얼어붙고 거래 급감으로 가격 약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경기도 의왕시와 안양, 화성, 과천 등 GTX 호재로 급등했던 수도권도 급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철옹성으로 여겨졌던 강남 요지의 대장주 아파트마저 급매물이 출시되고 기준금리마저 급등함으로써 앞으로 주택시장은 서울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주택을 매수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다음 주 발표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는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을 15년 만에 조정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가액 기준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08년 15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47조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반영되지 않고 과표 구간은 그대로 유지돼 왔습니다. 물가가 올라 실질 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은 많이 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령 소득세 과표가 4,500만 원인 근로자의 임금이 3% 오르고 그의 물가도 3% 상승하면 사실상 실질 과표는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과표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4,600만 원 초과분은 종전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월급쟁이들이 유리지갑을 털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15년 만에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00만 원 이하, 4,600만 원 이하, 8,800만 원 이하의 과표 구간을 조정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물가 상승분을 과표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겠고요. 물가 연동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인 방식으로 좀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수십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고 각각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영화 관람료를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100만 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올해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장인 10대 비과세 한도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8천여 명으로 12주째 더블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파력이 최강이라는 BA2.75, 이른바 켄타우로스 변이까지 확인돼 재유행 규모가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다만 치명률은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재유행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치명률은 낮아진 거죠? 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전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지난 2년 통계를 다 놓고 보면 코로나19의 치명률은 0.13%지만 5월만 떼서 보면 0.07%로 크게 낮아졌다는 겁니다. 치명률 2.1%로 최고조를 찍었던 2020년 8월의 30분의 1 수준이자 계절 독감과 비슷한 위험도입니다. 재유행이 시작하고 BA2.75 변이까지 퍼지고 있는 마당에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기저질환자의 치명률은 훨씬 높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BA5와 BA2.75 변이가 확산하면 유행 규모가 커지고 피해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 대응을 강화해서 중증과 사망을 줄이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위험군 중심의 집중 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가 4차 접종을 시작하고 요양병원과 시설 외에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도 찾아 방문 접종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고령층 4차 접종 결과를 분석해보니 감염 예방 효과는 20% 수준이었지만 중증화와 사망 예방 효과는 50%가 넘는다면서 백신 접종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름 휴가철 검역과 방역도 강화하는데요. 인천공항과 7개 지방공항에 검역 지원 인력을 지원하고 전국 주요 관광지에도 2,500명을 배치해서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특히 실내 소독과 환기를 중점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중국 베이징시가 외지에서 온 자가 격리자들에게 방역 팔찌 착용을 요구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 SNS인 웨이보엔 방역 당국으로부터 체온 측정용 전자 팔찌를 착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전자 팔찌 관련 앱을 다운받아 기기 고유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와 연동해 체온을 측정하는 방식이라 개인 신상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썼습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5개월 만에 13만 명을 넘었습니다. 입원 환자와 사망자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요. 자가 검사가 일상화된 상황이어서 실제 감염자는 10배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13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13만 511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13만 명을 넘긴 것은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또 하루 평균 입원 환자도 3만 8천여 명으로 2주 전보다 19% 증가했고 사망자도 11% 증가한 430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는 4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400명을 넘긴 겁니다. 지난 겨울 오미크론 대확산 이후 4월 초 저점까지 내려갔던 확진자는 이처럼 최근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We update COVID levels every week on Thursday. Last week, CDC reported 32% of the U.S. population is living in a high COVID-19 community level, represented by orange. 뉴욕타임스는 40여 개 주에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확진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제 규모가 공식 집계치의 최대 10배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10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을 것이란 추정입니다. It is very clear that that is an underestimate. And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getting infected with mild to moderate symptoms who do home testing, who do not report it. 검사 건수 대비 양성 판정 비율을 봐도 최근 상승세는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최근 18.1%까지 올라갔는데 오미크론 대확산 때 29.2%와 대유행 초기 21%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재확산은 전염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파악된 오미크론 하이변이 BA.5 탓입니다. 감염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면역 효과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보건당국은 이 때문에 감염됐다 회복된 사람의 재감염 사례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시한으로 정한 재헌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송 정책 등을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도 이날 재헌절에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재헌절에 정치부도 바쁘겠네요. 자, 먼저 원구성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방위원장 자리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또 만났지만 이견은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여야는 어제까지 수사체계 개혁특위 구성에는 잠정 합의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과방위를 얻기 위한 명분으로 서로 방송장악 의도가 있다며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오히려 편파 보도를 방치하고 방송을 장악한 건 민주당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는 편파 보도에도 눈을 감고 불리한 보도는 가짜 뉴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려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방송 장악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양심불량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이 방송 장악이라는 정부 주문에만 충실하기 위해 과방위에 매달리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에 진정성을 보이기보다 오로지 방송 장악, 경찰 장악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주문에만 충실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것인지 언론 방송가의 일전을 경고하는 자리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오는 17일까지 원구성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약속한 만큼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도 남겨뒀지만 양당 모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장 오늘 안에 추가 협상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번 주말 안에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사이 괜찮다, 좋다고 강조했던 두 사람이 만났죠. 윤핵관의 도축이 오늘 만났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 등을 두고 친윤계 내분설이 일었는데요. 당사자인 권성동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은 오늘 점심을 함께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지만 불화설의 단초가 됐던 직무대행 체제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 결론이 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 나눈 건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위한 뒷받침을 잘하는 걸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징계 이후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당원과의 만남 신청을 받는 등 장외 여론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제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모레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은 조금 전 공지를 통해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의 당권 도전이 확정되면서 친명 대 반명 전선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출마 반대를 외쳤던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섰는데요.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능한 정당으로 바꾸기 위해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조국을 넘지 않고서는 진정한 반성도, 쇄신도 없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조국의 강을 반드시 건너겠습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비대위 판단이 뒤집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검찰에서 출국 금지 관련 속보도 있었습니다만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포함해서 안보 공방도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별도 토론회를 열고 탈북어민 북송 절차의 문제를 쟁점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귀순 의향서까지 쓴 탈북어민을 북송한 것은 국제형사법은 물론이고 우리 헌법과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을 인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부산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송부했다며 강제 북송에 이해관계가 엮여 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강력범죄자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법적 절차도 지켜졌다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 해경의 월북 판단 입장 번복에 윤석열 정부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정보기관과 군 모두 월북에 대한 판단이 바뀌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준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시도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방송 장악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입장을 질문하자 그런 일은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다고 말한 데 대해 동의하느냐고 묻자 원내대표의 말씀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따로 입장을 내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달 2일 행정안전부 안에 총경 이상의 경찰 인사를 담당하는 경찰국이 신설됩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인데 치안감이 경찰국장을 맡게 됩니다. 먼저 김종균 기자가 경찰제도 개선 방안 보도합니다. 행안부가 다음 달 2일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경찰국장은 치안감이 맡고 경찰국은 총괄, 인사, 자치경찰 등 3개과로 나뉩니다. 특히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과는 부서장을 포함해 전체 직원이 경찰 공무원으로 배치됩니다.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 통제, 감찰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사실상 제 직속으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의 또 다른 권고안이었던 경찰청 지휘 규칙도 제정합니다. 여기엔 경찰 관련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한 승인, 예산 중 중요 사항 보고 등이 들어갑니다. 이 경찰국이 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고 또 저희 지휘 지침에도 수사에 관한 언급은 일체 빠져 있습니다. 일선 경찰들을 위한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우선 총경 이하의 일반 출신 비중을 확대합니다.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 출신으로 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찰 제도 개선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도 확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민간위원 등 13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네,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공식 발표하자 경찰청은 경찰 제도의 본질적인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일단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는 물론이고 일선 경찰관들도 반발 움직임이 예상되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서해일보입니다. 네, 행안부의 경찰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경찰이 공식 입장을 어떻게 밝혔습니까? 네, 경찰청은 행안부 발표 뒤 두 쪽 분량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힌 건데요. 지난 8일부터 행안부 실무협의체와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찰제도의 기본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에서 수사나 감찰 등은 제외해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현장 동료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경찰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망에선 벌써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 방안 자료뿐 아니라 이 경찰청 입장문에도 항의 표시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댓글을 달았다가 스스로 삭제하는 이른바 릴레이 댓글 삭제가 100건 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행안부를 위한 개선 방안인지 경찰을 위한 개선 방안인지 모르겠다며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란 날선 반응도 보였습니다. 그동안 경찰국 신설 초래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해온 이 경찰 직장협의회는 내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행안부 발표가 있었던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건데요. 1인 시위를 비롯해 삭발과 단식, 기도 시위 등을 진행했던 직협은 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민주화 운동으로 사라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의 부활과 다름없고 이 독립청인 경찰청에 대한 지휘 감독으로 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직협 관계자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이 설치됐다는 그 자체는 지난 31년간 유지되어 왔던 우리 경찰청의 그 독립의청으로서의 그 지위는 분명히 상실된 거고요. 심도 있는 논의들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된 직협 대표단과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와의 면담에서 어떤 말이 오갈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선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또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서훈 전 원장은 입국 즉시 검찰에 통보하도록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에 박지원 전 원장을 출국 금지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최근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6일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고발했고 이어 이틀 전인 지난 13일에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입국 즉시 검찰에 통보되도록 조치했습니다. 탈북 어민들에 대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원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한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한 뒤 서훈 전 원장과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의 해외 체류 소식이 전해지자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출입 기자단에 전한 공지에서 두 전직 국정원장 이외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볼 때 출국 금지 대상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북한 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을 오늘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탈북어민 북한 송환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11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은 물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틀 전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에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의혹에 대한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오철입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되게 재밌어요.
이 아가씨가 변호사예요? 우영 정체가 뭡니까? 바보인 척하면서 우리 놀리는 거 아니야? 우영우 변호사, 건방지게 누가 누굴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지금? 야, 변호사는 그것만 잘하면 돼. 이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이런 인재를 한바다가 안 데려오면 누가 데려옵니까? 나는 변호사님이랑 같은 편 하고 싶어요. 변호사님 같은 변호사가 내 편을 들어주면 좋겠어요. 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폐아들도 우리 일반인들과 같이 동일하게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음이 힐링되고 좀 응원을 보내게 되고 그렇게 좀 보면서 치유받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우영우 신드롬. 드라마 보신 분들은 반가워서 보실 것 같고 안 보신 분들은 궁금해서 보실 것 같습니다. 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매회 가파른 시청률 상승 곡선을 보이면서 호평을 얻고 있는데 이른바 힐링 드라마 우영우의 저력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TV 방송의 아카데미로 불리는 에미상 작품상 후보에 오르면서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SNS를만 봐도 네. 쭉 다 그 얘기예요. 우영우 얘기인데 지금 이 드라마를 무공의 힐링이라고 하거든요. 힐링 되셨어요? 그럼요.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만나게 되지만 나중에는 이 드라마의 마력 그리고 우영우의 그 매력에 폭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요. 그리고 꼭 회차가 끝날 때마다 힐링된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끝내게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인기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우선 이 드라마는요. 첫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인 거의 최초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직접 나레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정상인이나 자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그 거짓말을 못한다거나 특별한 말을 되풀이한다거나 남의 한 말을 따라서 한다든가 하는 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네. 그게 처음 만나게 되면 불편하고 또 때로는 불안감을 조성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개성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괴짜인 그 변호사가 눈앞에 있는 게 되는 거지 장애라고 특정하면서 보질 않게 된다는 거죠. 네. 세 번째, 지금 기본적으로 이 밝고 상냥하고 또 자폐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공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일 텐데 공감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울리게 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결국은 인기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각을 또 갖게 하는 그렇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하는 이런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1회 때는 0.9%였는데 저희가 아까 그래프로도 보였습니다만 수직 상승하면서 10%에 육박했습니다. 이게 지상파에서도 쉽지 않은 기록이라서 이 부분도 좀 주목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청률이 0.9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채널이 알려지지 않은 채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ENA 채널, 원래는 스카이 TV에서 시작을 했는데 ENA라고 하는 이름을 얼마 전에 얻어서 바뀐 채널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채널 번호 알려달라는 문의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채널 번호 알려달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주목받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번호를 부여받지 못해요. 우리 YTN 그럼 24번 딱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채널은 저희 집에서는 40번에서 나오는데 스카이라이프가 설치되어 있는 우리 장인 장모님 댁에 가면은 1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TV를 쓰고 있는 올레 TV를 보고 있는 그 동선의 집에 가면 29번이에요. 그러니 몇 번을 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0.9%가 나오고 그다음에 2회차에 1.8%가 나왔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는데 넷플릭스가 이거를 방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본방이 딱 되자마자 넷플릭스에 뜹니다. 여기서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보고 안 사람들이 조금 더 빨리 보고 싶어. 그러면서 ENA를 찾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덩달아서 채널의 영향력까지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도권 기준으로 10.4% 돌파했고요. 예. 그리고 순간 시청률은 11.8%까지 도착했습니다. 네, 앞서 평론가님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나온 거의 처음 드라마라고 이렇게 소개하셨거든요. 예.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콘텐츠가 처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언뜻 기억하기에는 영화 마라톤도 있었던 것 같고 드라마 굿닥터도 있었는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드라마는 어떤 게 좀 다를까요? 그 주인공이 지금 뭐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드라마는 굿닥터도 사실은 해당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주역으로서의 비중은 크지만 주변이 다 도와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주역으로 이렇게 돋보이게 된 게 그 특별한 능력 때문이에요. 신비로운 능력. 예. 그런데 지금 우영우는요, 자기가 분명히 그 형법을 달달 외우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서번트 그 증후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저 우영우가 정말 제대로 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고 거짓말하는지 진짜를 말하는지를 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중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별한 재능은 사실상 여러 가지 개성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 이 드라마가 착한 드라마로 또 새로운 장애인 드라마로서 각광을 받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면은 장애 그 자체보다 관계에 중심을 둡니다. 그래서 사실상 탄탄한 그 어떤 관계성이 획득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장애가 있다고 해도 충분히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직장인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면서 희망을 얻는 겁니다. 네. 장애는 단순히 개성일 뿐이다. 관계 속에서 충분히 녹아들 수 있다. 이런 어떤 장애를 바라보는 편견을 깨는 그런 드라마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앞서 방영됐던 우리들의 블루스도 그렇고 최근에 장애를 그리는 장애를 가진 어떤 주변인들을 굉장히 잘 그려내는 드라마들이 많습니다. 예. 이러한 드라마들이 많이 등장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사회가 사실은 서구적인 인식들과 경쟁을 강조하다가 완전히 파편화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개인 혼자밖에 믿을 사람이 없게 되는 그런 생활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삶들을 오히려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이 뭔가? 다시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 근데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법은 결국은 모두가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그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약한 존재라고 할 때 그 약한 존재를 위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가 없는가. 네. 이걸 보면 인간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흔히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약자나 뭐 혹은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손을 내밀지 않죠. 그 뭔가 사기를 치거나 위해를 가하려고 손을 내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차이에 주목을 해서 결국 그런 사람들로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그래야 대안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럴 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주인공이 되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놓고 결국은 그 사람들에 대한 반응들을 주변을 보면 모든 문제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우영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드라마로 기억될 거라고 봅니다. 네, 우영우, 우불스. 지난번에 우리들의 블루스 얘기할 때도 평론가님께서 공동체 이야기를 예.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드라마를 보면서 다양한 감정으로 이 드라마를 좀 수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중에 한 축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당사자나 가족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그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이제 불편하지 않는 드라마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또 1년간 그 작가가 굉장히 이 작품을 열심히 준비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문도 받고.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가 아니죠. 이전 작품이 네.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네.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주연급 조연으로 나오는 예.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하면서 이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충분히 다듬었고 충분히 준비를 했다고 보고요. 지금 이 드라마를 쓰면서도 역시
지금 현재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들을 꾸준히 타진을 해본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변호사가 된다면 어떤 일들을 겪을 테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를 충분한 조언을 거치면서 이 드라마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여담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도 사실은 드라마로서는 처음 데뷔하는 작가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주인공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고 그리고 여성이 또 원톱이에요. 근데 여성 원톱에서 티켓 파워가 이미 확인됐다라고 하는 배우가 아니라 박은빈이라고 하는 연기력을 가지고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배우를 선택했으니 당연히 또 걱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투자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말 준비를 제대로 하면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진짜 제대로 준비한 드라마는 알아보기 마련이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준 그런 케이스라고 조금 생각합니다. 전에 평론가님께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가 국내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떤 소아정신과 의사는 그만큼 자폐의 어떤 스펙트럼이 다양한 어떤 그런 증상을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 사회 곳곳에 또 있을 수도 있다. 맞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더라고요. 이번에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좀 알리고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지금 있잖아요.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게 알려지는 거는 다큐멘터리나 탐사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보다 그 화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대개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당사자나 혹은 그 주변의 가족들은 정말 견조하게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기 원하죠. 그래서 다큐멘터리나 이런 보도를 통해서 다뤄지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발견하게끔 하고 함께 더불어 살게끔 하게 하는 정서적인 어떤 연대감은 드라마를 통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구축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우영우란 드라마가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지원 작가가 쓴 증인과 이 우영우 작품의 연속성에 대한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증인에 나오는 앞서 말씀하신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주연급 조연 김향기 씨가 마지막에 나는 변호사가 될 수 없을 거야. 자폐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꿈을 우영우가 이뤘다. 맞습니다. 어떤 그런 작품의 연속성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처럼 이제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목하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그런 비교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하는데 증인에 비해서 이 작가, 문지원 작가는 이 우영우를 통해서 어디까지 확정해 놓냐면요. 장애라는 건 사실은 개성일지도 몰라까지 확정해 놔요. 솔직히 우리가 모두 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낯선 공간에서 뭐 입사를 처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까? 그러면 고문관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영우가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들이 같이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명석으로 나오는 강기영 씨가 처음에 케이스 하나를 맡겨보고 못하면은 저 자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아주 편안하게 원팀이 되어서 이 우영우를 돕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는 그런 변호사가 돼서 지금 오히려 로펌의 손해까지도 감내해내는 그런 역할을 이번에 6회째 했는데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돼야 바람직한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진짜 선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성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평론가님 옆으로 지금 주인공 박은빈 씨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주인공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속사포로 막 대사를 쏟아내는데 그렇다 보니 과거 이력도 또 소개됐어요. 개콘의 수다맨 옆에 또 서 있던 캐릭터였다. 이런 어린 시절에 같이 함께 조명받고 있는데 어떤 배우입니까? 박은빈이란 배우는 아역 시절서부터 기초가 탄탄히 연기에 대해서 쌓여진 배우고요. 그리고 특히 일상적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목을 받았던 그런 배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연기력을 요하는 그런 작품에는 늘 박은빈을 놓고 이제 그 어떤 그 그림을 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청춘들의 아픔을 공유하게 하는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성인 그 배우의 대열에 들어왔는데 연모라고 하는 작품을 만나면서 굉장히 큰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연모에서 느꼈던 감정을 속이고 또 그거를 다시금 그 어떤 중간적인 입장에서 보여주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자폐 장애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사람과
또 정상인 뭐 혹은 비장애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의 중간에서 네. 이 경계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연기가 지금은 굉장히 호평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드라마 안에서 보면 뭐 착한 드라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마냥 또 착하지만 않은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영우라는 이 캐릭터를 경쟁자로 여기는 다른 캐릭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개성으로 보는 거고 단순히 배려할 대상이 아니라 같이 경쟁하거나 같이 나아가는 이런 어떤 캐릭터 구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캐릭터에는 빌런은 없지만 예. 욕망을 갖고 있는 솔직한 이기주의자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우영우랑 부딪힐 때 어떤 면에서는 우영우를 괴롭히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죠.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에 이제 5회차에 들어서서요. 예. 우영우도 이기고 싶은 욕망 때문에 진짜 좋은 변호사가 되는 기회를 놓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스포는 아니죠. 예, 조심하셔야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면 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장면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우영우가 또 성장하거든요. 결국은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모두가 완전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자꾸 반추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시금 실수하지 않게끔 노력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또 가르쳐줘서 그런 의미에서도 우영우는 평가받고 있는 것 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에서 리메이크 제안까지 받은 그 얘기까지 한번 해보죠. 네,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상당한 의미가 있죠. 네. 일단 넷플릭스가 처음에는 아마도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 컨텐츠로 만드는 걸 주저했기 때문에 얘네에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놓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나라의 다른 언어로 리메이크를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영우는 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고 그 사람들을 또 어떤 식으로 공동체들이 함께 더불어 살 것인가가 핵심적인 사회복지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많이 선진국이 되면서 탈시설을 이제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문제조차도 고민을 할 여유조차 없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곳에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가면서 인기를 누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한창 국내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에미상 그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올라서 영어를 쓰지 않은 최초의 작품상 후보다 이런 평가를 네. 받고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입니까? 우영우가 미국에서 인기가 소문났습니다만은 지금 뭐 그에 앞서 오징어 게임이 더 예. 먼저 시작했잖아요. 네. 그냥 외신 표현을 그대로 말하면 오징어 게임은 전설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비영어권의 드라마가 에미상의 작품상을 받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진짜 로또 복권 당첨되기보다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은 그네들 언어로 된 드라마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영어권이라고 하면 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속합니다. 거기서 네. 또 이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좀 좋은 나라들, 뭐 가령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드라마들을 누르고 실제로 영향력에서도 그렇고 또 그 조회수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대 정신을 꿰뚫어서 사람들을 각성시킨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쾌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우리가 미국 방송계 아카데미라고 이렇게 네. 별칭을 붙이는데 아카데미만큼 에미상도 보수적인가요?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런데 지금 13개 부분에 네. 14명의 후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상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봐야 되는데요. 특히 지금 황동혁 감독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 시놉시스를 들고 그야말로 그 박대를 당하고 또 블랙리스트 피해자로서 서름을 당하던 것을 세계적 거장의 대열에 완전히 올라서면서 네. 지금 감독상, 각본상 후보까지 올라가서 감독이 올라갈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다 올라가서 네. 이런 보상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예. 생각도 듭니다. 시상식이 약 2달 뒤니까 9월 12일 날 있는데 9월이면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최소한 3개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 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셨으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여우조연상 정호연 씨라든가 그리고 또 스턴트 퍼포먼스상 이거는 우리가 갖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스턴트 부분에서 그 해외의 제작진들이 저걸 진짜 몸으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러면서 다치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이것만 해도 정말 놀라운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상 정도는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작품상을 가져온다면 최고인데 좀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요즘에 BTS부터 오징어 게임까지 뭐 잇따라 낭보가 들려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막 그닥 놀라지 않을 정도의 어떤 K 컨텐츠 위상을 확인하고 있는데 끝으로 2022년에 K 컨텐츠들, K 컬처의 위상을 좀 한번 끝으로 정리하신다면요. 이제는 K 컬처 없이 전 세계 문화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 보고요. 네. 이번에 지금 에미상에서 좀 홀대를 당했지만 그 빠친코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입니다만 네. 일본의 영향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일본의 그 미국 내 문화 산업에서의 영향력은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소니 같은 회사가 굉장히 큰 소프트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도 넘어서면서 이제 내년도에는 빠친코도 더 시리즈 2, 3가 더 주목받는 그런 세상이 될 거기 때문에 한국은 뭐 이제 전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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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새벽 20대 여대생이 대학 캠퍼스에서 알몸으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경찰은 당시 함께 있었던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경찰이 용의자 신병을 확보했다고요? 네, 경찰은 이나대 여대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력 용의자인 20대 남성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숨진 여대생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여대생이 발견된 주변 건물 CCTV를 조사했는데요. A씨가 숨진 여대생과 함께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긴급 체포할 계획입니다. 앞서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이나대 캠퍼스에서 여성이 알몸으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나대 공대 1학년생 B씨로 확인됐는데 공대 건물 인근에서 발견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원은 심정지 상태인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나대학교 측은 B씨가 계절학기 수업을 듣던 학생으로 확인됐는데 해당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돼 B씨가 학교를 방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가정집에서 빨래를 돌리던 삼성 세탁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을 해 자칫 생후 50일 된 아기와 엄마가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네, 삼성 측은 세탁기에 넣은 방수성 빨랫감 때문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이 제품을 회수해 분석해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주의사항에 방수성 옷감을 넣지 말라는 문구가 있긴 하지만 사용자들이 잘 모르는 데다 폭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정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럼 세탁기가 폭탄을 맞은 듯 부서졌습니다. 세탁기 문은 뜯겨나가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고 산산이 부서진 유리문 조각들은 사방으로 튀어 주택 다용도실이 참혹한 사고 현장을 방불케 합니다. 지난 13일 낮 인천 광화군의 한 가정집에서 구매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삼성 세탁기가 가동 중에 폭발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폭발음이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발음이 들리면서 막 우당탕탕탕 막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막 세탁기 물 있고 막 유리 깨져 있고 막 세탁기 터져 있고 이랬거든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져가지고. 세탁기에는 아기용 방수 패드와 티셔츠가 들어있었는데 세탁이 끝날 무렵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생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기를 키우던 엄마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네, 아기가 50일 됐잖아요. 근데 이제 소리도 커가지고 한 3-4시간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막 진정이 안 돼가지고 뭐 제가 안에서 뭐 하고 있었으면은 문이 맞아가지고 다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측은 세탁기에 넣으면 안 되는 방수 패드로 인해 충격이 발생했을 수 있다면서도 폭발 사고가 접수된 건 처음이라 제품을 회수해 분석해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제품 자체 문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상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탁기에 붙은 주의사항을 보면 방수성 세탁물은 탈수 중에 이상 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세탁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인화성 물질에 대해서만 폭발 위험을 경고한 데다 주의사항 문구 자체가 세탁기 윗부분에 붙어 있다 보니 일체형인 건조기에 가려져 볼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피해자는 예전에도 같은 세탁기로 방수 패드를 여러 번 빨래한 적이 있던 터라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전문가들은 세탁기라는 제품 특성상 폭발이 일어나는 건 드문 일이라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수제는 그 세탁기의 탈수조가 회전할 때 수분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진동에 의한 큰 충격은 발생할 수 있지만 폭발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사실은 드문 상황입니다. 세밀하게 원인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업체 측은 가전제품 사용 설명서를 통해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숙지하기 어려운 만큼 재발 방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나들목 캠프 구간에서 램프 구간에서 25톤 트럭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가 2시간 반 동안 통제됐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운전자가 급회전 구간에서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트럭이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인천 오류동 왕복 5차로 도로에서 승용차와 1톤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마주오던 화물차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새벽 4시 50분쯤엔 충남 공주시 이인면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돼지 600마리가 폐사했고 축사 3개동 205제곱미터와 내부 설비 등이 불에 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3층짜리 상가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진화돼 소방 추산 3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상가 1층 카페에 있는 에어컨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 당진시 송산 2 일반 산업단지에는 수많은 화물차가 다니는 6차선 대로가 있습니다. 6차선, 절반인 3개 차로로만 차들이 다니고 나머지 3개는 아예 주차된 차들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네, 준공도 받지 않은 도로가 8년째 불법 사용되고 있는데 지자체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충남 당진시 송산 2 일반 산업단지 안에 있는 6차선 대로. 절반인 3개 차로로만 커다란 화물차들이 계속 지나다닙니다. 나머지 3개 차로는 아예 주차장이 됐습니다.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확인해보니 이 도로는 준공 허가가 나지 않은 미승인 도로라 규정대로라면 차가 아예 다니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지난 2014년 도로를 처음 만들었을 때 부분 준공 승인을 받았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예 받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관리 지자체는 어쩔 수 없이 도로가 사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개설된 도로를 사용 안 하는 시에는 기업들이 우측되고 또 기업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승인 도로다 보니 교통법규 위반이나 불법 주차도 단속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시공사가 재포장과 시설 보강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받기 전에는 개입할 방법이 없어서 시공사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는 자금 문제 때문에 공사가 미뤄지고 있다며 추가 분양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때까지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황당한 일이라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승인 도로에 대형 화물차가 수년간 지나도 방치한다는 그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사실 거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시공사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는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해결을 미루는 사이 미승인 도로를 차들이 마구 다니는 불법 행위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해당 도로는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차선은 지워져 있고 신호등도 없는 상태인데다가 교통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무법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미승인 도로라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지만 전문가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곳곳에 심각한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웅덩이인지 올챙이가 유유히 헤엄칠 정도입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중 상당수는 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대형 철강사와 물류업체를 찾아온 화물차들. 무게를 이기지 못해 맨홀 주변 아스팔트가 아예 뜯겨나갔지만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차선은 거의 지워져 흐릿한 흔적만 남았고 6차선 대로인데도 건널목 하나 없습니다. 시청은 이곳이 미승인 도로라 준공이 나고 기부 체납을 받을 때까지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 관리나 주차 위반 단속 등이 불가능하고 심지어 제한 속도 설정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험한 걸 알면서도 업체의 빠른 해결을 요구하는 일만 반복하고 있다는 해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시청 주장은 사실일까? 전문가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미 차들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는 이상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됩니다. 단속할 수 있죠. 신호등도 설치할 수 있고 횡단보도 설치할 수 있는 거죠. YTN 취재가 시작되자 시청은 시공사를 무작정 믿고 기다릴 수 없는 만큼 긴급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나 또 관련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찰 역시 이 미승인 도로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단속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공익 목적의 소송인데도 진쪽이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장애인들이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단체 7곳은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소송을 낸 당사자가 졌을 때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과도한 비용을 요구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주최 측은 공익소송의 경우 소송 당사자 간의 지위가 대등하지 않거나 내용 면에서 현행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경우가 많아 패소 가능성이 큰데 패소 비용 부담까지 지우는 건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 도심에서 퀴어 축제와 이를 반대하는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광장에 모여 행사를 연 뒤 을지로, 종로, 퇴계로 일대를 행진하고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퀴어 축제 반대위원회는 오후 1시 반부터 서울시 의회와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와 행진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구간에 안내 선간판을 설치하고 경찰 300여 명을 투입해 차량 우회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경남 창원시와 경기 수원시 정수장에서 유충이 나와 전국 정수장 일제 점검이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정수장 485개를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과 18일 전국 161개 수도 사업자와 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긴급회의도 엽니다. 네, 지난 10일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흉기 피습 사건 이후 의문의 동영상이 주변에 퍼지고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숨진 가해 학생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데요. 경찰은 일단 가해 학생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이 흉기를 꺼내 보이고 건물 사이로 향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다가가다 뒤돌아섭니다. 살인 충동이라는 제목으로 수개월 전 한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 영상이 촬영된 곳은 강원도 춘천입니다. 해당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영상 속 남성이 최근 춘천에서 발생한 초등생 피습 사건 가해자이자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고교생 A군이라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떠돌고 있습니다. 춘천이 지역이 좁다 보니까 터질 때도 뭐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이제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고 그 인물은 확실하다고.
A군이 다닌 학교 측에 영상 속 인물이 A군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수업을 들어가는 선생님이 어제 이거 보고 얘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 측은 사건 이후 소문이 돌아 해당 영상을 확인했지만 언제 어떻게 촬영됐고 함께 촬영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문이 증폭되자 경찰도 확인에 나섰습니다. 주변 인물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 속 남성은 A군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외형상 스타일은 비슷하지만 눈매 등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떠도는 영상의 출처와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숨진 A군과 피해자 B양이 서로 알고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부모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은 피해자 B양은 다행히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 경찰은 특히 우발적 혹은 계획적 범행이었는지 여부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수사하는 거 외에는 지금 아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정지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영상이 최초 올라온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채널은 현재 모든 영상이 비공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숨진 A군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정부가 안심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공항 등 전국 공항과 주요 관광지에 방역 인력을 지원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하고 신속한 입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부터 인천국제공항과 7개 지방공항에 140여 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거리 두기가 없는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전국 17개 시도의 주요 관광지에 신규 인력 510여 명을 포함해 총 2,500여 명의 방역관리 요원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정부가 병상 확보에 나선 가운데 상급 종합병원들이 병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어제 대한병원협회와 45개 상급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면서 대체적으로 병상 확충에 따른 보상을 강화해 줄 것과 환자 이동과 병상을 동원할 수 있는 사전 준비 기간을 둘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원활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나 사전에 충분히 병상 확충 규모를 예고해 대응 시간을 주도록 하는 보완책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영유아 수족구병 환자가 늘고 있어 질병관리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은 전국 표본 감시 기관을 찾은 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심 환자 수를 조사한 결과 6월 둘째 주 1.7명에서 셋째 주 2.6명, 넷째 주 5.4명, 7월 첫째 주 10.3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2년여간 추이와 비교해서는 발생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민간인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20여 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군사적 가치가 없는 도시에 고정밀 미사일을 표적 발사하는 건 테러나 다름없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강성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서 서쪽으로 260km 떨어진 인구 37만 명의 도시 빈니차입니다. 민간인 지역에 러시아 미사일 공격이 가해져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적어도 20여 명이 숨졌으며 9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칼리버 순항 미사일로 흑해 러시아 잠수함에서 발사됐다고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미사일 4발이 발사됐고 이 가운데 2발은 방공망을 통해 요격했지만 2발은 막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Досить високоточні ракети. Це ракети «Калібр». І вони знали, куди вони б'ють. Ви бачите, що це будинок побуту.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는 미사일이 강타하던 그 순간은 공포 그 자체였다고 증언합니다. То в мене посипалося стекло з вікон. А коли вже друга волна, то це тоді вже вийшло, що почали вилітати. Це було таке оглушительне, що в мене до сих пор голова гуде.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군사적 가치가 없는 지역에 대한 공격은 공개적 테러라고 규탄했습니다. 평소 민간인 시설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러시아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상당 지역을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자포리자주 친러 정부 수장은 오는 9월 러시아 편입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네, 새벽을 틈타서 나라 밖으로 도망갔던 고타바야 스리랑카 대통령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네, 이로써 20년 가까이 국가 권력을 휘둘렀던 라자팍사 가문은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책임을 지고 완전히 물러나게 됐습니다. 유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퇴진을 외쳤던 시민들에게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사임을 약속해놓고 몰디브에 이어 싱가포르로 도망갔던 고타바야 대통령이 결국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빚 5조 원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뒤 전력과 식량, 의료난 등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은 지 석 달 만입니다. The whole country will celebrate today because it's a big victory. Actually, this Rajapaksa corrupted family, we never thought we will get this country free from them. 지난 2019년 형에 이어 대통령에 오른 고타바야는 과도한 감세와 비효율적인 농업 정책 등으로 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정부 공사 계약 때마다 수수료 10%를 챙겨 미스터 10%란 별명이 붙은 동생이 재무부 장관을 맡을 정도로 일가 비리도 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업이 무너지고 대중국 부채가 쌓이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There is also some sense of frustration and anxiety in knowing that he is being replaced with someone who is equally problematic. 최고 권력을 몰아낸 스리랑카는 한동안 이중고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지도층의 부재와 경제난 타계입니다. 종교와 민족이 다양해 권력 투쟁 과정에서 4분 오열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리랑카 의회는 오는 20일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로 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첫 부인 이바나 트럼프가 향년 73세로 숨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으로 1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명을 인용해 이바나가 맨해튼의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바나는 아름답고 훌륭한 여인이었다면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바나의 사인을 공개하진 않았는데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소방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심장마비가 사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체코 태생인 이바나는 1970년대 초반 모델로 활약을 하다가 1976년 뉴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 트럼프를 만나 이듬해 결혼했습니다. 손흥민이 세비야와의 친선전을 앞두고 소속팀 토트넘 동료들에게 고기를 대접했습니다. 토트넘은 구단 소셜미디어에 어젯밤 손흥민이 선수들을 서울의 BBQ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고 소개하며 선수들이 식당에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저녁 훈련을 마친 뒤 저녁 식사를 손흥민이 주관한 것으로 보이며 케인과 모라, 에메르송 등이 식당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KBO 리그가 2022 시즌 전반기 일정을 마쳤습니다. 선두와 꼴찌 양극화가 심했고 다양한 개인 기록도 쏟아졌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개막 뒤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은 SSG. KBO 40년 사상 최초 전반기 전기간 1위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 추격자 키움과의 맞대결마저 모두 가져오며 4게임 반차로 달아났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만 좀 더 분발을 하면 10위 하나는 6연패로 9위 NC와도 8게임 반차로 벌어졌습니다. KBO 최초 시즌 100패 5명까지 쓸 태세인데 새 외국인 투수 합류에도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확대에 따른 투고, 타자에도 거포들은 눈부신 활약과 다양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전반기에만 홈런 27개, 압도적인 단독 1위를 이어간 박병호.
KBO 최초 9시즌 연속 20홈런을 달성하며 8시즌 연속 20홈런 이승엽을 넘어섰습니다. 올 시즌 딱 끝나고 나서의 개인 성적이나 그런 쪽을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끝까지 이런 마음으로 좀 시즌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발하겠다고 몸을 낮춘 최정 역시 17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은퇴 시즌 타격 1위를 달리며 역대 최고령, 최초의 40대 타격왕에 도전하는 이대호의 행보도 볼거리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전남과 영남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초복인 내일도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이 한낮에 29도, 대구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우선 오늘 저녁까지는 중부와 경북에,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크겠고요. 산간을 중심으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 22도, 광주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30도, 대구 33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도 중부와 경북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